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말합니다. 미국의 생존 수단을 하나의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가 미국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 미국이 모든 면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의료 물자가 부족하고 국민 생명을 위한 의약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성장했고 중국의 개방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개방 개혁을 믿고 WTO 체제에 편입시켜 주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버리고 꿀만 빨았던 것인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태가 벌어지니 트럼프는 그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기존 개념을 폐기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자체를 끝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중국의 세계 공장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국의 가장 유망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이고 장기적으로는 인도가 그 다음이 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기존의 서플라이 시스템에서 중국이 서서히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훨씬 빠르고 강한 방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실행력은 역시 빨랐습니다. 이달 9일 레리 커들로 미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일종의 뉴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며 우리의 희망은 보다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렐리팽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있는 품목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려는 흐름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죠. 그동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은 지속된 스탠스였습니다만 최근 사태가 터지며 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이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수단을 강구한 대응으로 위험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반대편과 휩쓸리는 측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역시 공교롭게 같은 9일에 경제산업성은 총액 108조엔의 현 사태 관련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의 서플라이 체인 개혁을 위해 2,435억엔의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최근 사태로 중국에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망 다원화를 위해 2,200억엔을 일본 제조업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옮길 때 지원하고 나머지를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는 데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이유가 다르다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이고 일본은 생산 라인의 다원화라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평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사태 이후 미국, 일본 모두 중국을 더는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협력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즉, 중국은 앞으로 더 발전해도 미국, 일본과 같은 부류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미국, 일본뿐이 아닙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6일 의료기기 부분에서 자금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생필품을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곤란을 경험한 국가들로서는 대책 마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영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최근 사태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체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리스 존슨 내각은 중국에 대해 현실적 시각을 가지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 인수 제한이나 대학 연구에 중국 유학생 제한 등을 제시했고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5G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했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가 단순히 우리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토록 했다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사태에 대응하기에 바쁘지만 사태가 다 끝나면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장기간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매진했으나 사태가 종식되면 영국의 대중국 관계 역시 상당히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은 미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자 인도의 변호사협회도 중국을 상대로 2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중국에서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WHO와 UN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중국인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상황을 의화단 사건 당시 8개국 연합군에 비유하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화단 사건이 일어난 1900년 경자년 흰 쥐의 해는 중국이 서방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해입니다. 의화권을 익히면 금강불괴, 도건불침에 몸이 되어 총을 맞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 권법 집단은 처음에는 반청복명 계통의 비밀 결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지도층이 청나라 황족에게 포섭되면서 친청 방향으로 선회했고 반기독교적 운동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부청멸양,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 라는 구호를 앞세운 반외세 운동이 된 후 베이징에까지 입성하여 외국 공사관들을 습격했습니다. 이 당시는 서구 열강들끼리도 경쟁 대립 구도가 있었는데 의화단에 의해 자신들의 이권이 침탈당하고 자국민이 학살당하자 8개국이 연합군을 조직했고 결국 의화단과 의화단을 지원했던 청은 패배했고 우리에게는 베이징 의정서로 알려진 신축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8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로 같은 공산국가인 러시아만 빼고 현재 중국에 이를 갈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개국 연합군에게 다구리를 맞았던 경자년은 항상 중국이 폭망한 사건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 이전의 경자년은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한 아편전쟁이 일어난 1840년입니다. 일개 오랑캐들에게 패배한 아편전쟁으로 중화사상이 여지없이 깨진 중국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난징조약 체결로 홍콩이 할양되고 서양 열강의 중국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해가 1840년 경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거쳐 바로 직전인 1960년 경자년에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시작으로 제4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농업에 해로운 4가지 모기, 파리, 쥐 그리고 참새를 제거하자는 운동이었는데 모택동이 농촌의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지나가던 참새를 보고는 검지로 가리키며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참새가 멸종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인들이 참새를 잡았던 방법은 총이나 새총 이런 게 아니고 역시 중국만의 전매 특허 치트키, 인해전술, 특정한 날을 정해 참새가 앉을 만한 곳에 사람을 풀어놓고 계속 시끄럽게 방해해서 참새들이 착륙을 못하고 탈진할 때까지 날다가 추락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병크 끝에 창궐한 메뚜기 떼가 중국 전역을 초토화해서 3년 대기근이 발생하게 되고 5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이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공산당 지도부는 모택동에게 참새전쟁을 계속할지 모르니 모택동 주석은 다시 다음과 같이 규시하였다고 합니다. 수월러 그리고 결국 중국 공산당은 소련에 빌어 참새 20만 마리를 다시 수입했는데 1인이나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철저하게 상명 하복으로 운영되는 독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만 현대 독재 국가나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독재화된 조직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수많은 병크들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리고 60년이 지난 2020년 경자년에 중국에서 발현된 사태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의화단 사건 당시에 8개국은 갑분이 넘을 숫자의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경자년에 중국이 큰 혼란을 겪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짜맞춘 이야기겠지만 각자의 경자년마다 중국의 비극적인 사태가 터지기 전 60년의 기간 동안 그 원인들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 왕조가 부정부패와 연속된 병크를 터뜨리지 않았다면 아편전쟁엔 패배도 없었을 것이고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수습하고 외세에 잘 대응을 했다면 의화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며 일제 만신창이가 되었다가 다행히 연합국에 끼기까지 했는데 또 공산화가 되어서 참새나 잡아 죽이다가 대기근이 발생한 것이죠. 지금 사태 발생의 기원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산된 원인도 중국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엄청 줄었다고 또 홍보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2020년 경자년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왕정자산관리공사 이코노믹스는 현재 2억 500명의 근로자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500만 명, 중소기업이 2천만 명을 해고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 1억 8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업무 복귀를 강조해도 외국으로부터의 주문이 없으니 조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실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업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 4분기에 46만 개의 기업이 도산했고
했고 그 절반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수억에 달하는 가구가 자가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니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 신용카드 대출에 의존하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00년 의어단 사건이 일어날 당시처럼 중국 내부의 상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라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탈중국 이후에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단순히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이제까지 전 세계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장소에 생산 거점을 두어온 방식은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에 입각한 상호 호혜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중국과 같은 이른바 국가자본주의 체계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 탈중국, 동남아, 인도라는 도식도 깨어지고 처음부터 새롭게 글로벌 공급망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업들도 효율성 대신 중복을 도입하고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공급의 안정성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합니다. 이제 하나로 집중된 센터 시스템이 아니라 세계를 권역별로 나눈 제조와 물류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려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원가의 절감을 위해 삼성이나 폭스콘처럼 수십만 명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지방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내는 전략이었다면 이 사태 이후에는 제조 고점은 다소 원가면에서 떨어지더라도 정치, 사회적 안정성, 주요 시장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를 더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반적이라면 미주, 유럽 시장으로의 접근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지역에 복수의 제조 고점을 분산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짓이 중국을 쏙 빼어 닮은 베트남도 좋은 조건은 아닐 것이고 공급 다변화는 고마운 아베 총리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작년부터 많이 연습한 것도 있네요. 어쨌든 세계는 보건적 이슈를 넘어 향후 정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혼란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 시대가 다 오고 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그려왔듯이 이런 혼란을 또 한 번 딛고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태세를 강화하게 되면서 치사율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나라라며 이스라엘의 방역 현황을 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이러스 방역에 성공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답변이 아주 걸작이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NHK 기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말해봐. 괜찮아, 말해봐.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검사 방법은 한국에게 배웠다. 한국이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장을 각지에 설치했고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10만 인분의 검사 키트를 다른 나라로부터 몰래 조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핵펀치를 날려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방역 대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 옆나라가 한국인데 왜 멀리 이스라엘까지 와서 물어봅니까? 라고 답변해 줬다는 거예요. 에라 이 정신 같은 놈아. 그러니까 일본 NHK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본 아베 정부의 소극적인 바이러스 대응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이스라엘 정부나 전문가들이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한테 배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이스라엘에서는 모사드를 통해 우리 한국 기업인 시젠으로부터 진단키트 일부를 공수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규모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를 확보하게 됐으니 이스라엘에서도 지난 3월 초까지 하루 100명 정도를 검사하던 규모를 22일 이후부터는 하루 5,000명 규모로 크게 늘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초기 단계부터 모든 입국자들에게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검사 태세를 강화한 결과 조기에 감염 확인이 가능하게 되면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사망률도 줄어드는 한국 모델을 배우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들 두 나라가 중동권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2월 초부터 중국인들 입국 금지와 국경 차단과 같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처음부터 결정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중국인들 입국 차단을 안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인들 입국을 처음부터 차단했던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란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7일 기준 사우디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까지 2,299명으로 단 일주일 만에 4배가량 늘었고 그 사이에 사망자는 8명이 발생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오늘 확진자가 4,247명, 지난주보다 4.3배가 되면서 사망자는 15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 확진자가 547명, 쿠웨이트가 255명, 요르단이 259명, 레바논이 438명, 아랍에미리트가 570명, 이란 38,809명 정도니 중동에서는 지금 이란과 함께 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나라는 이 두 나라뿐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난 한 주 동안에 중동 지역에서는 전체 확진자가 1.8배 증가하게 된 거니까 이란을 제외하면 중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9배가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확진자 증가세가 중동에서 약 57%를 차지할 정도로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더구나 지난 한 주 동안에 중동 지역에서는 전체 확진자가 1.8배 증가하게 된 거니까 이란을 제외하면 중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9배가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확진자 증가세가 중동에서 약 57%를 차지할 정도로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물론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서 검사하는 횟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우디 보건부의 발표 내용처럼요. 매일매일 주별 확진자 수나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국적 정도만 공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동선을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2차 감염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면 IT 기술을 이용한 확진자들 정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방역 선진국이라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일본 NHK에서는 못하러 저 먼 이스라엘까지 찾아가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고 있다며 침 튀겨가면서 한 수 배워보려고 찾아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얼마나 이상해 보였으면 니들 옆에 있는 나라 한국에게 배웠다 이런 핵펀치를 맞고 돌아오냐 한 것이죠. 이 호러 새끼야! 더구나 이스라엘의 적성 국가인 이란이 지금 확진자가 무려 38,309명이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르게 이란인들과 인적 교류가 없어서 이란발 감염자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첫 발생한 감염자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이송된 자국민이었을 정도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매우 낮았었거든요. 그 한 사람만 잘 치료를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은 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지난 2월 22일에 우리나라와 마찰이 있었을 정도로 성지순례를 하러 간 한국인들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해버리며 이튿날 400여 명의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귀국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라고 하면서 전세기를 통해 돌려보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이웃나라 시리아나 확진자가 22명이었던 레바논이나 요르단, 이집트 같은 나라와도 국경을 차단하고 항구와 육상을 통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버렸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외부 봉쇄책을 펼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쇄국 정책을 펼쳐도 유럽에서 돌아오는 자국민들의 유입이 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증가하게 됐는데 그래서 귀국한 자국민들에게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라며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긴급 법안도 지난 17일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가결해버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감염자들이 4배나 늘어났을 정도로 2차 감염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감염자들 경로 추적에 실패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 일이 없다. 의료진들이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잘해서 그렇다 라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상황을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을 배워야 한다고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즉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분들의 주장처럼요. 외국인들 입국 금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검사나 추적 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와 상호 협력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처럼 입국 금지나 국경을 봉쇄해버리는 방법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봉쇄책으로 봉쇄해버리기엔 세계가 지금 이리저리 얽혀있는 상호 의존적이고 글로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방역 시스템이나 국민들의 의식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이번 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오늘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진단 방식을 비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참고로 미국 존스 홉킨스 바이러스 집계 사이트에서 오늘 3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의 확진자는 9,583명, 사망자는 150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의 확진자는 1,866명, 사망자는 57명이라고 하면서 반면에 일본의 확진자는 1,866명, 사망자는 54명이라고 하면서 여기엔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크루즈 여객성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발생한 확진자 712명이 빠져 있다. 이날까지 인구 5천만여 명인 한국은 지금까지 39만 4천 명 이상을 검사했고 한국보다 인구가 2배나 많은 일본에서는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4만 8천여 건의 검사를 마쳤다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로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한국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이 심하지 않게 보이지만 최근 일본 내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아베 정부가 현실을 외면할 채 의도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은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노인이 아닌 환자들은 나흘 동안 몸에서 열이 지속되지 않으면 병원도 찾아오지 말라고 권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조사를 해보자는 요청이 없으면 바이러스 검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일본 의사회에서는 지난 18일 의사들이 병원에 방문한 의심 환자들에게 검사를 해보자고 권해도 보건소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290건에 달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지금 바이러스 의학 교수들이나 일본 후생 노동성 그룹에 속한 전문가들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발견해내는 건 불가능하다며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에게만 더 집중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29일 0시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며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NHK 방송이나 요미우리 신문 그리고 아사히 신문 같은 일본 언론들이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기 상황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지금 몇 주 동안의 신규 확진 속도를 현저히 늦췄다고 칭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워싱턴 포스트나 엊그제 소개해드린 영국 BBC 기사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프를 몇 개 보여드리면 이게 바이러스에서 완치된 사람들을 뺀 확진자 수 그래프거든요. 언론에서는 항상 완치된 사람들까지 포함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완치된 사람들을 뺀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그래프만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믿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을 보자면 20일부터 확진자 수가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미국은 오늘 2시까지 확진자가 14만 명이 넘어서 14만 3,025명에 사망자는 벌써 2,509명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뉴욕타임즈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앞으로 2억 명 이상 감염돼서 그 중에 17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예측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지금 오늘까지 97,68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치료된 사람은 13,030명, 사망자는 2,509명에 달할 정도로 이탈리아도 유럽에서는 아주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